예, 2024년 2학기 중간 시험 답안을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채점 기준 같은 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10문제를 출제했는데 그 10문제들이 그 각 챕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예, 어떤 음, 답이 아주 모범적인 답인지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문제의 의도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 1번 그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차이점을 세 가지 이상 들어 설명하라. 예, 요거는 이제 1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인데요. 이 뭐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왜 프로그래밍과 그 비교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듣기 전에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것, 예, 그게 거의 코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운 다음에 그럼 어떤 차이점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코딩은 개발 중의 일부, 즉 어떤 내용을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언어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죠, 그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그거 이외에 뭐 요구 분석을 한다거나 설계를 한다거나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뭐 테스팅이나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이 포함돼요, 그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코딩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작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눠서 하겠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이런 코딩은 개별적인 작업이지만 개인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그 개인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서로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게 중요한데 예, 코딩 작업의 초점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그거가 실행되는 거에 목적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그 실행되는 거에만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죠? 그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인해서 우리의 업무가 어떤 그 자동화된다든지 그런 문제 또 해결책 또 소프트웨어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업무, 타당성, 그다음에 미래 사용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답안들을 보면 대개 이제 뭐 한 1번 정도, 그러니까 그 중복해서 세 가지를 쓴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그냥 한 가지로 봤어요. 그다음에 점증적 모델과 진화적 모델, 요거는 좀 까다로운데 둘 다 반복적인 모델이지만, 그러니까 전체 기능을 한꺼번에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사이클 돌면서 그 개발하고 추가하고 개발하고 추가하고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 점증적 모델은 상당히 처음에 그 어떤 규모를 그 어느 정도 픽스해 나가고 그걸 잘라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고요. 진화적인 경우는 처음에 픽스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그 기능을 찾아낸 거에 계속 버전을 릴리스하면서 요구 사용자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더 추가하고 그 요구가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요구 분석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요구를 어떻게 하면 잘 그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요구 분석이 끝나면 항상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의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학생은 학부 대학원 강좌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한 문장에다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요구를 딱딱 하나씩 그죠? 떨어뜨리게 써야 돼요. 그래서 원자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교수는 사용자 이름, 암호, 다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한다. 다른 관련 정보라는 게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전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써야 되고, 물론 이제 모호성도 될 수 있지만, 요거는 여기 제공된 정보가 완전치 않다는 그런 품질에 좀 위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수강은 불가하다. 일부 강좌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오픈된다. 여기 지금 뭐 동시 수강 불가한 이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일부 강좌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가 불분명해요, 그죠? 모호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이런 모호한 거는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수업에는 얘기했지만 이 예가 교과서에 보면 표로 다 나와 있어요. 네, 문제 4.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모델을 보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개선하여 다시 그려라.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액터 키오스 커스텀하고 어드민하고 같이 지금 유스케이스를 쓰고 있죠.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 고객이 사용하는 유스케이스의 흐름하고 어드민의 흐름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른 거를 이런 별도의 유스케이스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게임 스케줄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그 게임 스케줄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각각 다른 정확한 액터가 그 유스케이스를 사용하는 걸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액터에 이렇게 따로 쓰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액터한테 제공하는 유스케이스가 분명히 별도로 구별돼야 됩니다. 1번은 사실 잘 푼 학생들이 많은데 2번의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GUI 같은 거는 액터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죠? GUI는 시스템 내부 요소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스케이스가 될 수 없고 액터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센트럴 데이터베이스는 유스케이스인가요? 물론 어떤 서비스를 받지만 여기 있는 유스케이스들은 어떤 액터한테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기능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유스케이스로 적당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이런 표들, 이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여기는 애그리게이션 표시인데 이것도 유스케이스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익스텐션 같은 거는 사실 화살표로 표시해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세션, 트랜잭션 이거에 대한 어떤 것도 그냥 하나로 그냥 묶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트랜잭션 중에 이제 이런 네 가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다이그램은 이 내용을 쭉 있고 이제 클래스 다이그램을 나타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클래스 4개가 잘 인식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스튜던트와 프로페서의 이제 이 그 공통적인 상황이 많으니까 뭐 펄슨이라는 걸로 해서 상속받아서 했는데 뭐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그죠? 근데 빠지면 안 될 건 뭐냐면 여기는 enrollment라는 클래스입니다. 어소시에이션을 연관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M 대 N이 표시가 되는데 다대다를 표시할 수 있는 연관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1대 N으로 바꿔주는 그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세미나를 듣지만 그 세미나에 이제 등록한 거죠. 이제 등록 리스트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세미나에 누가 등록했는지가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와 세미나의 관계. 네, 이것도 이제 정확히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 3명까지. 그 다음에 교수 중에 쌤을 안 맡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n까지 그렇게 이제 연관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레이딩 할 때 뭐 중요한 클래스들 다 찾았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연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채점 정책으로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소드나 속성 같은 것들을 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시퀀스 다이그램. 예,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클래스들이 찾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UI과,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라는 놈이 분명히 찾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인출하고 뭐 카드를 받고 이럴 때 컨트롤하는 놈, 카드기도 하고 그 현금을 내보내주는 디스펜서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컨트롤러 다 뭉뚱그려서 쓰고 뭐 뱅크 뭐 어떤 사람 DB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클래스들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DB 뭐 UI 뭐 이렇게 쓰면 사실은 그거는 별로 좋은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 메소드들을 잘 따라가면서 보고 지금 거기에 맞는 명령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뭐 핀번호 같은 걸 넣으면 핀번호 누가 받아야 되나요? 그죠? 여기는 뭐 ATM 스크린이 받든지 컨트롤러가 받아서 계속 요청을 해서 맞는 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카운트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밸런스 찾아와서 그 다음에 얼마 찾지했는지 물어보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메시지인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은 설계 원리 쪽의 얘기인데 결합 관계, 그러니까 모듈 사이에 얼만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어떤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클래스 코스 섹션은 퍼블릭으로 선언한 변수 이런 두 개. 그 다음에 어, 다른 클래스들이 이 변수들을 접근한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 안에 있는 퍼블릭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피해야 되는 끈끈한 결합이죠. 그래서 common coupling 공통 결합이죠. 그래서 거의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여러 가지 자바 클래스 임포트 한다. 그리고 다른 걸 임포트해서 쓴다.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어떤 의존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자바 패키지 선언하면 어떤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다른 데서 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키텍처에서 왜 의존 관계로 점선으로 표시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3번은 예,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한테 퍼블릭 변수가 있고 그거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퍼블릭 주소를 직접 변경하면 내용 결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변수 하나를 넘기는데 그게 복합적인 데이터니까 스탬프 결합이죠, 그죠? 단순한 변수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단순한 변수가 넘어가지만 그 변수가 어떤 조건의 체크에 의해서 실행의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제어 결합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모듈의 컨트롤 흐름을 바꿔놓는 그래서 요 스탬프 결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결합입니다. 예, 이 문제는 비교적
많이 맞출 것 같이 예상되는데 이 낮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죠? 이 응집도 결합도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어, 많이 물어본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걸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아키텍처 문제. 예, 요거는 그림을 보면 이게 레이어 같이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 레이어에서 밑에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쓴 경우가 좀 보이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 계층형 구조의 일종이에요, 그죠? 그리고 MVC는 아니에요, 이거는. MVC는 여기에 지금 침으로져 있는 내용들이 그렇다고 해서 MVC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층형 아키텍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이제 서로 그 루스리 커플드하게 각각 모듈이 잘 화가 잘 돼 있고 위에 층이 아래 층에 있는 걸 부르기 때문에 계층을 통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OSI처럼 굉장히 바틀력이 일어날 수 있는 성능 측면에 어떤 일을 하려면 계속 밑에 층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그래서 성능 측면에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뭐 이커머스나 뭐 은행이나 CRM이나 또는 뭐 OSI 아키텍처나 그죠?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 돼요. 자, 9번. 예,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데 그 수업 시간에 분명히 내가 그 장식 패턴을 얘기할 때 데코레이터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짜리가 이렇게 포함된 경우를 패턴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원자적인 거고요. 이게 컨테이너가 복합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런 버튼이 세 개 묶여 있는 걸 요거는 컨테이너겠죠. 그죠? 그리고 전체가 하나의 컨테이너고 그 안에 또 컨테이너가 있고 그 컨테이너 안에 또 레이블이 있고 텍스트 박스가 있고 이런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컴포지 형태의 그 패턴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언급은 안 했지만 여러분의 패턴을 조금 더 배우고 좀 궁금해하시면 우리가 데코레이터 패턴을 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패턴 책에서 굉장히 심플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자, UI 문제. 이 UI 문제도 여러분들이 UI를 좀 그 관심 있게 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데 여기 보면 어떤 걸 눌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게 지금 디폴트로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버튼 사이에 어떤 포커싱이 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 버튼과 보조 버튼 또는 지금 눌린 거와 누르지 않은 거, 그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다른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여기 입력하면 그 다음에 로그인 누르고 뭐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다른 거 누르고 뭐 이런 시각적으로 어떤 그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그죠?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정보들이 전부 다 플랫하잖아요. 똑같은 폰트로 나와 있고, 그죠? 어떤 게 설명이고 또 어떤 게 뭐 눌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 정보를 구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폰트를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중간 시험 문제는 이제 그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공부가 그 범위 안에서 그냥 딸딸 외워서 그냥 쓰는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어떤 문제로 제시됐을 때 또는
실제 적용해야 될 여러분들이 실전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그게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 면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추려면 그 수업에서 얘기한 걸 기초로 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오면서 또는 뭐 그게 왜 자꾸 생각을 많이 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걸 한번 쫙 여러분 머릿속에 담은 걸 가지고 뭐 다른 컨텐츠를 본다든지 또는 뭐 책을 본다든지 연습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또는 다른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가 되면 서로 이제 비교해보고 자꾸 반복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기말 시험도 뭐 여기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좀 복습하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중간 시험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